도장 찍어 지금 당장. 제발 그만해요. 아버님 숨 못 쉬어요. 시끄러워. 그 여자한테 주면 끝이야, 알아? 준호야, 그만. 그 순간 그는 아들의 손이 아니라 며느리의 손에 베개 및 일기장을 쥐어주었답니다. 그 일기장에는 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그 대답을 알려면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답니다. 아직 그 여자가 이 집에서 자기 이름을 제대로 불려본 적도 없던 때로 말이죠. 3년 전 겨울, 부산 감천의 가파른 골목은 바닷바람이 매일같이 뺨을 베어갔고 미경은 새벽부터 장바구니를 들고 돌계단을 올랐답니다. 비닐 장갑을 껴도 소용이 없을 만큼 손등은 갈라져 있었고 손목에는 늘 탄력 붕대가 감겨 있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부엌으로 향해 식은 미역국 냄비를 다시 올리고 한약 냄새 뺀 이불을 털어내며 숨을 고르지도 못하고 움직였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만식은 말없이 쌀통 쪽으로 시선을 던졌고 미경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죠. 쌀통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자물쇠 열쇠는 늘 만식의 주머니에만 있었답니다. 밥, 물다. 그 한마디에 미경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속으로만 삼켰죠. 오늘도 무사히 넘어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 숨막히는 건 밖에서 들어오는 준호였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효자처럼 굴면서도 문만 닫히면 눈빛이 달라졌죠. 여보, 아버지 도장 어딨어? 급해. 미경은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알 수 없었답니다. 만식의 베개맡에는 낡은 돋보기가 늘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베개 아래에는 얇은 수첩이 숨겨져 있는 듯 했죠. 그날 밤 미경은 이불을 덮은 채로도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대체 그 자물쇠는 무엇을 맡고 있었고 베개 밑에 그 수첩은 누구를 지키려는 것이었을까요? 그 질문을 품은 채로 미경은 다음 날도 새벽 어스름에 눈을 떴답니다. 지붕 위 얇은 철판은 밤새 식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틈새로 스며든 바닷바람이 방바닥을 훑고 지나가며 피부를 살을 내는 듯 쓰라리게 만들었죠. 그녀는 몸을 일으키자마자 먼저 아이가 덮은 이불 끝을 만져보았습니다. 발끝이 차지 않도록 이불을 한 번 더 끌어올리고 문풍지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부엌으로 조용히 나갔답니다. 부엌에는 어제 끓였다 식어버린 미역국 냄새가 남아있었고 한약 달인 쓴 향이 소미불과 옷장 문짝에까지 배어 있었죠. 미경은 손목의 붕대를 한번 눌러보며 보리차가 담긴 이가 빠진 보온병을 씻어 찬장 한쪽에 세워두고 남은 밥을 데우기 위해 냄비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집에서 밥을 짓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 있었답니다. 바로 쌀을 꺼내는 일이었죠. 쌀통은 방 한켠에 놓여 있었는데 입구에 쇠고리가 달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미경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쌀통 앞에 무릎을 꿇고 고리 위를 손수건으로 문질렀죠. 그때 방문이 열리며 만식이 기침을 삼키듯 목을 가다듬고 나타났답니다. 그는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로 천천히 걸어나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도록 조심하는데도 쇠가 맞물리는 소리는 이상하게도 미경의 가슴을 콕콕 찔렀죠. 딱 한 대만 떠라. 더는 안 된다. 미경은 예 아버님 하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 집에서는 며느리가 아버님이라는 말 한마디를 입에 올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개만 끄덕이며 쌀을 퍼올렸죠. 그런데 만식은 그 옆에 서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쌀알 하나하나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미경이 손을 조금만 흔들어도 그의 입술은 더 단단히 다물어졌고 숨소리조차 차갑게 느껴졌죠. 쌀이 조금 넘치자 그는 바로 손바닥을 내밀어 쌀알을 다시 통 안에 털어넣었습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미경의 귀에 오래 남았답니다. 그 여자는 밥 축내는 데는 빠르더라.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미경은 입술 안쪽을 깨물며 뜨거운 숨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울음이 나려 해서였답니다. 그녀는 이 집에 들어온 지 7회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식구가 아니라는 말을 매일 확인하듯 살아야 했죠. 게다가 준호는 바깥에서는 우리 아버지 모시는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아십니까? 하며 웃었지만 밤이 되면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와 주머니를 털어보곤 했습니다. 미경은 그럴 때마다 자기 손으로 번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묻지 못한 채 아이의 잠든 얼굴만 바라보았죠. 아이는 그 집에서 유일하게 미경을 이름처럼 불러주는 존재였답니다. 엄마 하고 부르면 그 한마디가 미경의 허리를 다시 펴주었죠. 하지만 아이가 할아버지 하고 달려가면 만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대신 이불 끝을 정리해주거나 베개를 반듯하게 맞춰주는 쪽을 택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고 또 서러웠죠. 미경은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저렇게 정을 주면서도 왜 내게는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나를 미워하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날 낮, 미경은 시장에서 싼 멸치를 한 줌 사와 국을 끓이고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그릇을 들고 들어가며 만식의 베개맡을 무심코 바라보았죠. 낡은 돋보기 하나가 햇빛도 닿지 않는 자리에서 유리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예전에 그 돋보기를 만식이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눈이 흐려져도 남에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 억지로 참고 살던 세대였으니까요. 그런데 돋보기는 늘 보이면서도 만식이 직접 쓰는 장면은 거의 보이지 않았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물건처럼 베개 옆에 두었다가도 손님이 오면 이불 밑으로 슬쩍 숨기곤 했죠. 미경은 밥상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해보았습니다. 아버님, 눈이 많이 불편하시면 병원에 한번... 만식은 대답 대신 밥그릇을 들고 숟가락으로 밥알을 한 번, 두 번 가볍게 눌러보았습니다. 그 다음 그는 미경을 보지 않은 채 맞게 한마디 했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한마디에 미경은 목 안쪽이 뜨거워졌답니다. 따뜻한 말이 아니라도 좋으니 최소한 사람처럼 대해주기만 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만식이 아니라 준호의 눈빛이었답니다. 준호는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쌀통 자물쇠부터 확인했죠. 그리고는 웃는 얼굴로 아이에게 과자를 쥐어주고 미경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밖에 잠깐 나와. 할 말 있어. 미경이 문 밖 골목에 서자 바닷바람이 휘잉 하고 지나갔고 준호는 담배 연기를 삼키며 말했답니다. 아버지 방에 뭔가 숨겨둔 거 없어? 요즘 더 예민해졌더라. 미경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죠. 자물쇠는 쌀을 막는 게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의 손이 닿지 못하게 지키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베개밑 수첩은 미경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누군가의 욕심을 끌어당기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미경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답니다. 자물쇠가 쌀을 막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막는 것 같고
베개밑 수첩이 비밀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줄처럼 느껴져서 말이죠. 그녀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다가도 손이 잠깐 멈추곤 했고, 방 안에서 만식의 기침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답니다. 그러다 문득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죠. 축하받아야 할 날인데도 미경은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 집에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밥 한 숟갈보다 더 귀하다는 것에 말입니다. 그날도 바닷바람은 매서웠답니다. 골목길은 비탈져 있었고 지붕 위 얇은 철판들은 햇빛도 받지 못한 채 잿빛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미경은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 어깨가 어색하게 굳어 있었고 손끝은 자꾸만 시려서 소매 끝을 쥐었다 폈다 했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이구 고생하겠네 같은 말을 던지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축하라기보다 경고처럼 들렸죠. 준호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깨를 펴고 서서 우리 아버지 모실 며느리입니다 하고 말했지만 정작 미경의 손을 잡는 힘은 어딘가 힘없이 미끄러졌습니다. 미경은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에 들어오는 게 결혼이 아니라 이사라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답니다. 만식은 잔칫집 한켠에 앉아 있었죠. 남들이 아버님, 며느리 한마디 해주세요 하고 웃으며 등을 두드려도 그는 고개만 끄덕일 뿐 입술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그 손등의 핏줄은 굵게 솟아올라 마치 딱딱한 나무 뿌리 같았죠. 미경이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를 올리자 만식은 미경의 얼굴을 한 번 보고 그 다음은 미경의 신발 끝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축하도 환영도 아닌 말을 했답니다. 신발은 가지런히 놓고 들어와라. 그 말이 끝이었죠. 미경은 입술을 달싹이며 잘 부탁드립니다 를 삼켰고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신발을 반듯하게 맞춰 놓았습니다. 그때 준호가 옆에서 아버지, 오늘만큼은 하고 웃어 보이려 했지만 만식은 준호를 보지도 않았답니다. 마치 아들의 얼굴보다 방 안의 먼지와 정돈을 더 신경 쓰면 사람처럼 말이죠. 미경은 그 무심함이 차갑게 느껴지면서도 이상하게도 더 말을 붙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괜히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먼저 올라왔죠. 식이 끝나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미경은 곧바로 알게 되었답니다. 이 집은 좁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좁아서 숨이 막힌다는 걸 말입니다. 방은 언덕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곳에 있었고 얇은 이불은 몸을 덮어도 체온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부엌에서는 미역국 냄새가 나긴 했지만 따뜻함이 아니라 오래 끓였다 식어버린 비린 김처럼 남아있었습니다. 미경은 손을 씻으러 물을 틀었는데 물이 차가워 손목이 얼얼했죠. 그때 만식이 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물 아껴 써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미경의 등줄기에 서늘한 것이 지나갔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그저 그 여자라니 말이죠. 미경은 돌아서서 예 하고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작게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결혼식 때 아무 말도 못 들었어도 집에 들어오면 한 번쯤은 고생했다 같은 말이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집의 첫인사는 절약이었습니다. 미경은 그날부터 밥을 퍼도 물을 떠도 숨을 쉬어도 눈치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쉽게 잠들지 못했죠. 준호는 술 기운이 올라 괜찮아, 우리 아버지 원래 그래 하며 등을 토닥였지만 그 손길은 위로라기보다 빨리 끝내자는
재촉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경은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가족이 된 걸까? 하고 조용히 묻고 또 물었죠. 그때 안방에서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만식의 기침이 이어졌습니다. 미령은 물이라도 떠다 드리려고 문틈을 살짝 열었는데 방 안의 공기는 한약처럼 쓸고 묵직했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경의 눈에 베개맡에 돋보기가 들어왔죠. 낡았는데도 이상하게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매일 닦아주는 것처럼 유리면이 깨끗했습니다. 미경은 본능적으로 베개 아래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얇은 천이 살짝 들린 틈, 거기에는 수첩 같은 것이 숨겨져 있는 듯 했죠. 그저 우연히 시선이 닿았을 뿐인데도 만식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베개를 끌어당겨 자기 쪽으로 바싹 당기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눈을 내리깔았답니다. 미경은 그 손놀림에 말문이 막혔죠. 숨을 들이쉬었다가 조용히 내쉬며 물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만식은 미경을 보지 않은 채로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눈 돌릴 때가 따로 있지. 미경은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사과도 변명도 하지 못했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죄인이 된 기분이었죠. 그녀는 문을 닫고 돌아서며 생각했습니다. 저 베개 밑에는 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 사람은 말보다 베개를 먼저 잡아당겼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미경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확신이 하나 생겼답니다. 이 집의 차가움은 성격이 아니라 숨겨야 할 것이 있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확신 말이죠. 그렇다면 그 베개 및 수첩은 처음부터 누구를 위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그 베개 및 수첩은 처음부터 누구를 위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 물음이 가슴 한쪽에 모처럼 박힌 채로 밤은 또 어김없이 내려앉았답니다. 감천동 비탈길을 타고 올라오는 바닷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가며 얇은 양철 지붕을 덜컹 울렸죠. 미경은 잿빛 조끼를 목까지 끌어올려 여몄는데도 바람이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손등에 갈라진 틈을 콕콕 찔렀습니다. 손목에 감아둔 얇은 둥대가 눅눅해져 따끔거렸고 부엌 쪽에서는 식어가는 미역국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답니다. 미경은 불을 아끼려고 작은 전등만 켜둔 채로 숨도 조심히 쉬며 방문을 닫았죠. 아이 방으로 들어가 보니 손주는 이불을 발끝까지 끌어올린 채 입을 살짝 벌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코끝에서는 얇은 숨이 후 하고 새어나왔고 작은 손가락은 주먹을 반쯤 쥔 채로 이불 위에 올라와 있었죠. 미경은 그 손을 이불 안으로 넣어주며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답니다. 이렇게 작은 애 하나가 이 집의 온기를 붙잡고 있는 건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안방 쪽 마룻바닥이 아주 천천히 끼익 하고 울었죠. 사람 발자국인지 바람이 문을 밀어낸 건지 분간이 안 될 만큼 미세했는데도 미경의 심장은 바로 쿵 하고 떨어졌답니다. 미경은 아이가 깰까봐 발뒤꿈치를 들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만 들자 찬물이 졸졸 흐르며 손끝을 얼게 만들었죠. 그 물로 그릇을 헹구려다 말고 미경은 싱크대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분명 쌓아두었던 밥그릇과 숟가락이 가지런히 엎어져 말라 있었거든요. 물기 하나 없이 마치 누군가가 천천히 닦아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미경은 침을 삼키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죠. 바람 소리 사이로 지팡이 끝이 바닥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 그녀는 괜히 손을 닦는 척하며 서성거렸답니다. 다시 마룻바닥이 끼익하고 울리자 미경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려서
철제 손잡이가 손바닥을 차갑게 밀어냈죠. 그녀는 문을 확 열지 못하고 아주 조금만 밀어 틈을 만들었습니다. 어둠 속 복도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한 번 지나가는 듯 했는데 그것이 사람인지 커튼인지 알 수 없었답니다. 미경은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다가 결국 아주 낮게 불러보았죠. 아버님, 물을 드릴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바람이 창문 틈을 휘잉 긁으며 지나갔고 어딘가에서 양냄새 같은 것이 잠깐 올라왔다가 사라졌죠. 미경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이불 속에 밴 한약 냄새와 만식의 마른 기침이 떠올랐답니다. 괜히 더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살짝 닫았는데 문짝이 탁 하고 닫히는 소리에 자신도 놀라 어깨를 움츠렸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아이 방으로 돌아가 이불 끝을 한 번 더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상한 점이 또 보였답니다. 미경이 눈을 뜨자마자 아이 방으로 달려가 보니 손주의 이불이 밤새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은 것처럼 발끝까지 단단히 덮여 있었죠. 미경은 분명 새벽에 이불을 다시 덮어주지 않았는데 아이의 어깨는 따뜻하게 감싸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를 손등으로 살짝 짚어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이불 덮어줬니? 아이는 눈을 비비며 고개를 갸웃하더니 잠결에 웅얼거렸답니다. 모르겠어. 그냥 할아버지였나. 그 한마디가 미경의 가슴을 이상하게 흔들었죠. 만식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 미경은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늘 차갑게 말했고 늘 사람을 밀어냈는데 왜 아이에게만 손을 뻗었을까요? 미경은 데운 미역국 한 그릇을 들고 조심스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 공기는 밤새 더 눅눅해져 있었고 한약 냄새가 이불 속에서 진득하게 올라왔죠. 만식은 베개를 높게 긁고 누워 있었는데 눈을 감고 있는 척하면서도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미경이 상을 내려놓으며 베개맡을 보았을 때 그녀는 바로 알아차렸답니다. 늘 가지런하던 돋보기가 어젯밤과 다르게 약간 비스듬히 돌아가 있었거든요. 렌즈 한쪽에는 희미한 가루자국이 남아 있었고 마치 손가락으로 급히 문질러 닦은 흔적처럼 뿌옇게 번져 있었죠. 그 가루는 먼지도 아니고 쌀가루도 아니었습니다. 미경은 코끝을 찡긋하며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이건 약가루다. 누군가가 어젯밤 이 방에서 무언가를 만졌다는 뜻이죠. 미경은 돋보기를 집어들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또 차가운 말이 날아올까 두려웠던 거죠. 대신 그녀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수저를 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 돋보기 제가 닦아드릴까요? 만식은 눈을 뜨지도 않은 채로 목 안쪽에서 긁히는 소리를 내며 말했답니다. 건드리지 마라. 그 한마디는 여전히 딱딱했는데도 미경의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끼익 소리와 말라있던 그릇, 발끝까지 덮인 이불이 한꺼번에 겹쳐 보였죠. 미경은 그 모든 것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이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만식이 숨기고 있는 건 미경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제야 또렷해졌죠. 그날 낮 미경을 마루를 쓸다가 안방 문턱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베개가 어제보다 조금 더 투툼해 보였고 이불 아래쪽이 아주 미세하게 들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게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미경은 이미 익혔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답니다. 돋보기에 남은 약가루가 단순한 실수라면 좋으련만 미경은 자꾸만 상상하게 되었죠. 어젯밤 그 돋보기로 누군가가 베개미 수첩에 아주 작은 글씨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글씨는 지금도 계속 써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글씨는 지금도 계속 써지고 있는 걸까요? 그 물음이 목덜미에 차갑게 붙어 떨어지지 않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미경은 평소처럼 쌀통 앞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는데 만식의 기침이 유난히 길게 이어지더니 끝내 숨이 끊길 듯 가늘어졌죠. 방 안에 밴 한약 냄새가 갑자기 독하게 올라왔고 만식의 손이 이불 위를 더듬더듬 헤매는 걸 보자 미경의 가심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미워할 틈도 없었죠. 미경은 갈라진 손으로 전화기를 쥐어 꾹꾹 눌렀고 목소리가 떨려도 애써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람 살려야 한다고. 지금 숨이 이상하다고 말이죠. 구급차가 비탈길을 올라오는 동안 골목은 바람에 종이 조각이 휘돌아다니고 양철 지붕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미경은 잿빛 조끼를 걸친 채로 손주의 손을 잡고 서 있었는데 아이는 무슨 일이 난 줄도 모르고 잠결에 눈만 깜빡였죠. 들것 위에 실려 나오는 만식의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입술은 마른 종이장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 얼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저 사람은 늘 돌처럼 차가웠는데 이렇게 쉽게 부서질 수도 있는 거였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혹시나 그 베개미 수첩이 같이 따라 나오는지 미경의 눈은 자꾸만 만식의 머리맡을 훔쳐보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환한 형광등 아래에서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바퀴 달린 침대가 지나갈 때마다 바닥이 사각사각 울었죠. 모니터에서는 삐 하는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지다가도 만식의 숨이 거칠어질 때마다 박자가 잠깐 빨라졌습니다. 미경은 커튼 뒤에 선 채로 손목의 붕대를 만지작거리며 괜히 자신이 잘못한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저 이 집에 들어온 뒤로는 늘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미경이 죄인 같았죠. 잠시 후 간호사가 나가고 문이 살짝 닫히자 만식은 눈을 뜨지도 않은 채로 이불 속에서 손을 더듬었습니다. 그 손끝이 베개 쪽으로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올라가더니 베개 밑을 한번 꾹 눌러 확인하듯 만졌죠. 미경은 그 움직임을 보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역시 거기 있었구나. 미경은 그렇게 확신해버렸답니다. 만식의 손이 다시 내려오려다 말고 이번에는 미경 쪽으로 살짝 뻗어왔습니다. 손등은 핏줄이 도드라져 종이장처럼 얇았고 손가락 끝은 파르르 떨렸죠. 미경아, 이리 와라. 미경은 숨을 삼키며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만식은 마치 누가 볼까 겁이 난 사람처럼 담요를 한번 끌어올려 손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베개 밑에서 얇은 수첩을 꺼내 미경의 손바닥에 툭 밀어넣었죠.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미경이 놀라 손을 움찔 빼려 하자 만식이 힘없는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소나기가 어찌나 약한지 오히려 더 서러웠답니다. 준호에게 절대 주지 마라.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 오면 제가... 만식은 그 말끝을 듣지도 않고 목 안에서
커헥하고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가가 젖어드는 걸 보자 미경은 수첩을 가심께로 끌어안은 채로 입술을 깨물었죠. 만식은 숨을 고르려는 듯 한참을 눈을 감고 있다가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마치 그 말만은 꼭 남겨야 한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놈은 가져가 버린다. 그 한마디에 미경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가져간다니 뭘 말하는 걸까요? 집을 말하는 건지 돈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수첩을 말하는 건지 미경은 감히 묻지 못했죠. 만식의 눈꺼풀이 떨리며 다시 닫혔고 모니터 소리는 삐, 삐 하며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경은 그 소리 사이에서 만식이 평생 삼켜온 말들이 아직도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있는 것 같았답니다. 미경은 결국 수첩을 잿빛 조끼 안쪽에 숨기듯 넣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는 겨울바다가 잿빛으로 번져 있었고 유리창에 맺힌 습기가 손바닥을 대자 차갑게 퍼졌죠. 미경은 사람들 눈을 피하듯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려 가장 조용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떨며 수첩의 첫 장을 펼쳤답니다. 그 순간 종이에서 오래된 먼지 냄새와 희미한 연필 냄새가 함께 올라왔죠. 첫 줄은 미경의 가슴을 다시 얼려버렸습니다. 따뜻한 말은 하나도 없고 마치 감시하듯 적혀 있었거든요. 오늘도 그 여자는 늦게 들어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미경은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역시나 결국 저 사람은 끝까지 나를 그 여자라고 불렀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속이 쿡 하고 아팠죠. 그런데 말입니다. 미경이 시선을 조금 옆으로 옮기자 종이 가장자리에서 이상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지우개로 문지른 자국처럼 종이가 울퉁불퉁했고 그 위에 연필로 아주 옅게 남은 글씨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죠. 누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누가 일부러 숨긴 것처럼 말입니다. 미경은 숨을 죽이고 손톱 끝으로 그 옅은 자국을 따라가십니다. 글씨는 너무 흐려서 한 번에 읽히지 않았고 중간중간 끊긴 선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순간 돋보기가 떠올랐죠. 어젯밤 비주듬이 놓여있던 그 돋보기, 렌즈에 남아있던 약가루, 그게 단순한 실수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이 글씨를 보려고 아니면 이 글씨를 남기려고 밤마다 조용히 베개밑을 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미경의 손이 더 크게 떨렸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전화 통화 끝에 짜증 섞인 한숨이 새어나왔죠. 미경은 반사적으로 수첩을 덮어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누가 오든 지금은 들키면 안 된다는 느낌이 만식의 마지막 숨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답니다. 미경은 조끼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준호에게는 절대 주지 말라고. 아버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준호에게는 절대 주지 말라고. 아버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미경은 그 문장을 가슴속에서 몇 번이고 굴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병실 문 손잡이가 덜컥하고 돌아갔죠. 문이 열리자 준호가 검은 코트를 들고 들어왔는데 얼굴에는 이미 짜둔 표정이 얹혀 있었습니다. 눈꼬리는 처지고 입술은 떨리는 척 손등으로는 이마를 훔치며 말이죠. 간호사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밤새 잠은 주무셨어요? 간호사는 모니터를 확인했고 준호는 그 옆에서 고개를 연신 숙였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효자라 할 만큼 공손했죠.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집에서는 늘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안 보더니 남의 눈앞에서는 저렇게 하는구나 싶어 손끝이 저릿저릿해졌답니다. 그래도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끼 안쪽에 숨겨둔 수첩이 심장에 닿아 두근거림이 더 크게 들릴 것만 같았거든요. 간호사가 서류를 정리하자 준호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가 정신 드실 때 서명 하나만 받으면 된다던데요.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그 말에 미경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서명이라뇨? 아버님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무슨 서명 말입니까? 간호사는 상태 보면서요 하고 조심스레 답한 뒤 문 밖으로 나갔는데 문이 닫히는 순간 준호의 얼굴이 싹 바뀌었답니다. 눈빛이 차갑게 굳고 목소리에서 온기가 뚝 떨어졌죠. 병실 안은 순간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져 만식의 얼굴을 더 창백하게 만들었고 미경은 자기 숨소리까지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침을 삼켰죠. 만식의 눈꺼풀은 무겁게 매려앉아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눈동자가 아주 조금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도장, 지금 찍어. 시간 없어. 만식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이불 위에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탁 하고 탁자에 내려치더니 볼펜을 쥐어 만식의 손가락 사이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 했습니다. 미경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몸이 먼저 앞으로 나갔답니다. 준호 씨, 그만해요. 아버님 숨 못 쉬어요. 비켜. 당신이 뭘 알아. 이건 아버지가 하기로 한 거야. 준호는 종이를 펼쳐 서명칸과 도장칸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미경은 그 빈칸들이 마치 사람을 삼키는 구멍처럼 보여 목이 타들어갔죠. 준호가 침대 옆 서랍을 뒤지다 잠겨있는 걸 보자 혀를 차며 미경에게 소리쳤습니다. 도장 어딨어? 빨리 내놔. 저는 몰라요. 아버님이. 거짓말하지 마. 너는 맨날 모른다지. 그는 말을 뱉고는 문득 미경의 조끼가 부풀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시선이 거기에 딱 꽂히자 미경은 본능적으로 팔로 가심을 가렸지만 준호는 더 빨랐답니다. 손이 번개처럼 뻗어 지퍼를 잡아당기려 했고 미경은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거 뭐야? 숨긴 거 있지? 아니에요. 놓으세요. 놓으라고? 내가 아버지 돈 지키려는 건데 네가 뭘 숨겨? 준호는 한 손으로 미경을 밀치며 다른 손으로 조끼 안쪽을 파고들었습니다. 탁자 위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지고 커튼이 흔들렸죠. 그때 만식이 커역하고 기침을 터뜨렸고 모니터가 삐 하고 빠르게 울렸습니다. 미경은 그 소리에 순간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는 그 템을 놓치지 않고 수첩을 잡아채 단숨에 빼냈고 미경은 빈손이 된 가슴이 휑해져 숨이 막혔죠. 이게 뭐야? 결국 네가 가져갔네? 그건 아버님이 제가 가져가라고. 말 돌리지 마. 너 지금 훔친 거지? 준호는 수첩을 거칠게 넘겼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미경의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첫 장이 펼쳐지자 거기 적힌 그 여자라는 글씨가 준호의 눈에도 들어갔고 그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봐라,
아버지도 너를 그렇게 적었잖아.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미경은 억울해서가 아니라 아버님 침대 옆에서 이런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 속이 얼어붙었죠. 미경이 한 발 다가가자 준호는 수첩을 탁자 모서리에 대고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찢어버릴 듯한 자세였죠. 그거 찢지 마요, 제발. 그럼 보장부터 내놔.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다 없애버린다. 준호는 수첩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서류를 주어 만식의 가슴 위에 펼쳤습니다. 펜을 쥔 만식의 손을 억지로 끌어 서명칸 위에 눌러 찍으려 했지만 손은 떨리기만 하고 글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울틈도 없이 준호의 팔을 잡아당겼고 두 사람의 손이 엉키는 순간 수첩이 미경 쪽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그때 수첩 모서리가 힘에 눌려 쫙 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났죠. 뭐야? 너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준호가 고함을 치며 수첩을 획 빼앗아 들었고 찢어진 종이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경은 그 조각을 보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손가락 사이 찢어진 틈 안쪽에 얇은 종이의 가장자리가 잠깐 비쳤습니다. 봉투 같기도 한 아주 얇은 무언가였죠. 미경은 그걸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재빨리 수첩을 닫아 가방 안쪽으로 쑤셔 넣어버렸고 미경의 눈은 허공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문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돌아오는 소리였죠. 준호는 순식간에 얼굴을 구겨 눈물을 삼키는 척했고 목소리도 다시 낮아졌습니다. 미경은 그 변화가 더 무서웠답니다. 만식의 숨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고 미경은 조끼 안쪽이 텅 빈 것을 느끼며 속으로만 외쳤습니다. 아버님이 맡긴 것을 이렇게 빼앗기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손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분노와 두려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와 몸을 꽁꽁 묶어버렸으니까요. 준호가 다시 가식 섞인 목소리를 내며 간호사 쪽으로 몸을 돌리는 그 순간 만식의 가슴이 크게 들썩였답니다. 억지로 참고 있던 숨이 한꺼번에 꺾이는 것처럼 목 깊은 데서 거친 소리가 올라왔죠. 기침이 이어지자 모니터에 숫자가 요동쳤고 삐삐 하던 경고음이 한 박자 빨라지며 병실 공기를 팽팽하게 당겨버렸습니다. 미경은 얼어붙은 채로 손을 뻗었는데 손끝이 닿기도 전에 만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푸르스름해지는 게 보였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숨, 천천히요. 미경이 속삭이듯 말하자 만식은 대답 대신 손등을 허공으로 더듬었습니다. 이불 위를 긁고 베개 끝자락을 잡고는 다시 공중을 향해 손가락을 펼쳤죠. 그 손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미경은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늘 숨기듯 곁에 두던 낡은 돋보기, 그걸 말입니다. 미경의 눈이 침대 머리맡으로 옮겨갔고 흰 비닐봉지와 물컵 사이로 금이 간 태의 돋보기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들어 산소 마스크를 씌우자 소독약 냄새가 확 퍼졌고 바퀴들이 달린 장비가 발컹하고 지나가며 침대 난간이 흔들렸답니다. 준호는 그제야 울먹이는 소리를 냈는데 미경은 그 울음이 오히려 서늘하게 느껴졌지요. 가족분, 손만 잡아주세요. 다른 건 제가 할게요. 간호사의 낮은 말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자꾸만 서리철의 하얀 모서리가 번뜩였답니다. 손을 잡는 일이 누군가의 욕심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산소가 들어가자 만식의 기침은 조금 잦아들었는데 대신 눈이
미경 쪽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이 또렷하진 않았지만 무엇을 부탁하는지는 분명했답니다. 미경은 결국 돋보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태가 손바닥에 닿자 돋보기 끝에 붙어있던 희미한 약가루가 다시 눈에 들어왔고 미경의 손은 더 떨렸죠. 미경이 돋보기를 만식의 손에 쥐어주자 만식은 숨을 길게 들이켰다가 힘겹게 내쉬며 미경의 손목을 꽉 눌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으니 힘으로라도 붙잡으려는 것 같았죠. 의사가 미경을 밖으로 보내려 했지만 미경은 고개만 저으며 침대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남은 병실에서 만식의 손가락이 돋보기를 쥔 채로 미경의 손등을 톡톡 두드렸죠. 빨리, 지금. 그 말이 목소리 대신 손끝으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만식의 목에서 아주 가느다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경. 한 음절을 꺼내는데도 숨이 끊길 듯 했죠. 미경은 그 이름을 듣고 억울함보다 먼저 눈물이 차올랐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병원 복도 창문 너머로는 바닷바람이 휘잉 부는 듯 했고 커튼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미경의 심장도 같이 흔들렸답니다. 잠을 청하려 하면 눈앞에 준호의 손이 떠올랐고 눈을 뜨고 있자니 만식의 숨이 점점 얇아지는 게 빌리는 듯 했죠. 미경은 손목에 낡은 고무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장에서 짐을 들다 갈라진 손목을 감아두던 그 밴드 말입니다. 그 작은 탄력마저도 오늘은 불안하게 느껴져 미경은 손가락을 꼭 쥐었다 풀었다 했죠. 새벽이 깊어지자 병실 불빛은 더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식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손가락이 가끔씩 미세하게 움직였고 미경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숨도 조심히 쉬었죠. 그러다 만식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이 미경을 찾았고 시선은 베개 아래를 향했습니다. 미경이 조심스레 베개를 살짝 들어올리자 만식이 손을 들어 미경의 손목을 붙잡았고 다른 손으로 탁자 위에 짧은 연필을 찾았습니다. 연필은 모서리에 걸려 있었고 미경은 손끝으로 그것을 밀어 만식 쪽으로 가져다 놓았죠. 만식은 연필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굽었다 펴졌다 하며 허공을 더듬었고 연필은 사각하고 미끄러질 듯 했죠. 미경은 숨을 삼키고 연필을 그의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어 주었습니다. 그때 만식의 손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 미경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답니다. 연필심의 검은 가루가 만식의 손가락 끝에 묻어나 손톱 밑이 까맣게 변하는 것도 보였지요. 연필 끝이 종이에 닿자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사각, 사각. 글씨는 자꾸 흐렸고 만식의 손은 떨려 선이 자꾸 끊겼죠.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져도 손목이 꺾여도 뭔가를 꼭 남기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미경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만식은 입을 열지 못했고 대신 연필로만 말을 이어갔답니다. 종이 한쪽 여백에 마치 숨기듯 작게 또 한 줄을 더 긋는 모습이 보였는데 미경은 그 글자를 아직 읽지 못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만식이 연필을 놓쳤고 연필은 이불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의 가심이 크게 들썩이며 마른 숨이 새어나왔죠. 미경이 손을 뻗는 사이 만식은 돋보기를 꽉 쥐고 미경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짧지만 단단한 압력이었습니다. 마치 미안하다, 고맙다, 그 말들을
한 번에 눌러 담은 것 같았죠. 미경은 끝내 눈을 감았다가 떠버렸습니다. 의자에 기대에 잠깐만 눈을 붙인다는 게 몸이 스르르 꺼져 내려갔죠.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또 팍, 팍. 만식의 지팡이가 바닥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미경은 반쯤 잠든 채로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말 대신 지팡이로라도 여기 있다. 미안하다. 그렇게 전하는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칠 무렵 병실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미경이 눈을 떴을 때 만식의 얼굴은 더 수척해 보였고 입가에는 마른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본능적으로 베개 쪽을 바라봤죠.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잠깐 들어올렸던 그 베개 아래로 수첩이 깊숙이 밀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일부러 감춘 모양새였죠. 마치 누가 가져갈까봐 마지막 힘으로 숨겨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누가 가져갈까봐 마지막 힘으로 숨겨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너무도 빠르게 현실이 되었답니다. 만식이 끝내 숨을 놓았다는 소식이 퍼지자 빈소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차올랐죠. 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훅 들어오고 닫힐 때마다 향냄새가 꿀꺽 삼켜지듯 짙어졌습니다. 검은 외투 소매가 스치며 바스락거렸고 누군가는 신발을 제대로 벗지도 못한 채 끌려 들어오듯 들어와서 슬리퍼를 질질 끌며 자리를 잡았답니다. 미경은 한쪽 구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는데 손바닥이 계속 미끄러웠죠. 아무리 쥐어짜도 땀이 식지 않았고 목을 대는 마른 기침처럼 자꾸만 들썩거렸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은 하얀 천 아래 조용히 누워 있었는데 그 고요가 오히려 사람들의 소리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답니다. 아이고, 만식이 아재가 이렇게 가시다니. 며느리는 뭐했대? 옆에서 지켰다더니. 그러게, 집안 꼴이 말이 아니더라. 속삭이는 소리가 이리저리 부딪히며 커졌고 누군가가 휴지를 뽑는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미경은 귀가 멍해지는 듯 했죠. 그때 문 쪽에서 요란한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준호였답니다.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들어오더니 상 앞에 털썩 주저앉아 바닥을 쿵쿵 치기 시작했죠. 그 울음은 크고 길었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의 냄새가 나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미경은 그 모습이 더 무서웠답니다. 아버님 숨이 붙어 있을 때도 그토록 크게 울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준호는 목이 메는 척 말을 끊고 곧바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듯 말입니다. 그러더니 간호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목소리를 한 톤 더 낮추고 효자처럼 고개를 숙였죠. 빈소에 있던 사람들 몇이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그래도 아들이지 하고 혀를 찼습니다. 그 순간 미경은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라서 숨을 들이킬 때마다 가슴이 아프게 긁히는 듯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준호의 울음은 오래가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순간 그의 눈빛이 번쩍 변했거든요. 눈물 젖은 얼굴 뒤에 숨어있던 계산이 딱 그만큼 드러났죠. 준호는 벌떡 일어나더니 미경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오는 발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검은 옷자락이 뒤에서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미경은 본능적으로 조끼 안쪽을 눌렀답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은 이제 없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빼앗기면 안 된다는 기억 말입니다. 미경아. 준호가 낮게 불렀는데 그 낮은 소리가 오히려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아요. 미경이 겨우 입을 열자 준호는 대답 대신 빈소 한가운데로 고개를 돌려 답작이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람들은 금세 그쪽으로 시선을 모았죠. 여러분,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아버지가 숨 넘어가시기 전에 집 관련 서류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도장 찍자고 했고요. 그런데 그 서류가 사라졌습니다. 순간 빈소의 공기가 탁 멎었습니다. 향냄새가 더 진해지고 누군가의 숨소리가 훅 들려왔죠. 미경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서류라니, 또 그 종이들이란 말입니까? 준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울먹이는 척 손바닥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 사이로 미경을 향한 시선은 또렷했죠. 아버지 베개 밑에 늘 뭔가를 숨기셨잖아요. 며느리가 그걸 챙겼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뭐야, 정말이야? 그럴 리가. 그래도 며느리가?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번졌고 몇몇은 미경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지금이라도 주머니에서 종이가 튀어나올 것처럼 말입니다.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함이 올라오는데 소리로 바꾸면 오히려 더 몰릴 것 같았죠. 그때 나이가 지긋한 친척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굵고 단호했는데 그 단호함이 미경에게는 또 하나의 벽처럼 느껴졌답니다. 미경아, 너 가방 좀 열어봐라. 괜히 말 길어지면 너만 손해야. 저는 그런 거... 열어봐. 다들 보는 데서. 미경은 손이 떨렸습니다. 지퍼를 잡으려 했는데 손끝이 자꾸 미끄러졌죠. 누군가가 임패션트하게 아이고 답답해 하고 한숨을 쉬었고 그 한숨에 미경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결국 지퍼가 끼익 하고 열리자 안에서 작은 물건들이 서로 부딪히며 달그락 소리를 냈답니다. 미경이 손을 넣기도 전에 옆에서 누군가가 팔을 뻗어 가방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천이 당겨지며 바스락거렸고 가방 입구가 벌어지자 안에 있던 휴지, 약봉지, 작은 수건이 우르르 쏟아졌죠. 그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미경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답니다. 마치 사람들 앞에서 속살을 뒤집어 보이는 것 같았죠. 여기 없네? 그럼 어디 숨겼지? 조끼 안쪽 아냐? 그 말이 떨어지자 준호가 기다렸다는 듯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경의 조끼 앞서틀 흘끗 보더니 손을 뻗었습니다. 미경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뒤에는 사람들의 어깨와 팔이 빽빽하게 서 있었죠. 도망갈 틈이 없었습니다. 미경의 목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고 그 소리는 누구의 귀에도 닿지 못한 채 웅성거림에 묻혀버렸답니다. 미경아, 나랑 싸우자는 거야? 아버지 앞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미경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효자 가면을 쓴 채로도 화를 숨기지 못했죠.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얄밉게도 수첩이라는 말을 꺼냈답니다. 아니, 만식의 아재가 늘 베개 밑에 뭐 두고 잤다며. 그 수첩 말이야. 그 말이 나오자 준호의 눈이 번뜩했습니다. 그는 미경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고 목소리가 더 커졌죠. 맞아, 수첩. 그거 어딨어? 그거에 뭐가 적혀있길래 왜 나한테는 안 주는데? 미경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찾는 건 종이 한 장만이 아니었죠. 만식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것, 그 비밀을 통째로 가져가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미경은 숨이 턱 막혔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조끼 안쪽이 비어 있어도 그녀는 두 팔로 가슴을 감싸 안았죠. 그 모습이 더 수상해 보였는지 사람들의 눈초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가 저거 봐, 숨기잖아 하고 속삭였고, 또 누군가는 확인만 해보면 되지 하고 말했죠. 그리고 그 말들이 모여 미경을 밀어붙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미경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미경은 팔목이 꺾일 듯 아팠는데도 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죠. 아버님 앞에서, 빈소 한가운데서 며느리가 구함을 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누군가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 저 여자 손에 뭐 있어? 미경이 정신없이 고개를 돌리는 사이 옆에서 누군가가 미경의 소매를 잡아당겨 흔들었고, 그 틈에 미경의 손끝에 걸려있던 얇은 수첩이 순간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이후 그녀가 품에 넣어두었던 그것 말입니다. 미경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언제? 그녀는 분명 지키고 있다고 믿었는데 사람들의 손은 생각보다 빠르고 거칠었답니다. 누군가가 거기 있다 하고 외치자마자 다른 손이 번개처럼 수첩을 낚아챘습니다. 천 표지가 서낙 위에 구겨졌고 미경은 반사적으로 그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그건 아버님 거예요. 아버님 거면 아들이 봐야지. 며느리가 왜 가져? 말이 서로 겹쳐 튀어나왔고 빈소안은 갑자기 시장통처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의 팔꿈치가 미경의 옆구리를 쿡 찔렀고 누군가의 어깨가 그녀의 턱을 스치듯 밀고 지나갔죠. 미경의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수첩을 쥔 손이 흔들리며 공중에서 휘청거렸고 그 찰나에 종이 한 장이 삐죽 튀어나오는 것 같았는데 미경은 확인할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더 몰려들었거든요. 준호는 그 소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마치 판결을 내리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봐요, 여러분. 저 여자가 숨겼잖아요. 아버지한테서 뭘 훔친 겁니다. 집 문서든 뭐든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미경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훔쳤다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녀가 평생 참고 견뎌온 며느리의 자리까지 모조리 더럽혀버리는 것 같았죠. 미경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면 더 약해질 것 같아 이를 악물었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으로 수첩을 되찾아왔습니다. 손가락이 저릿저릿 아프도록 꽉 잡고 자기 몸쪽으로 끌어당겼죠. 그 순간 누군가가 표지를 잡아당겨 찢어지듯 소리가 났습니다. 쩍!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미경에게는 천둥처럼 들렸답니다. 수첩 한쪽 모서리가 뜯기며 종이의 귀퉁이가 찢어졌고 준호는 그걸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사납게 손을 뻗었죠. 내놔. 지금 당장. 안 돼요. 미경은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에 그녀의 모든 마음이 들어 있었답니다. 아버님이 숨 넘어가기 전에 맡긴 것, 절대 준호에게 주지 말라고 했던 그 부탁, 그걸 지키는 일이 미경의 마지막 품이었지요. 미경의 손은 떨렸습니다. 떨리다 못해 팔 전체가 떨렸지요. 그래도 그녀는 수첩을 품에 안고 상 앞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마치 아버님의 눈앞에서 지키겠다는 듯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소란 속에서 시간이 딱 멈춘 것처럼 미경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숨이 목에 걸린 채로 마지막 장을 향해 손가락을 넘겼죠. 종이는 얇고 낡아서 바스락거리며 넘어갔고 글씨는 너무 작고 흐려서 눈으로는 도무지 읽히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눈물이 맺혀 더 흐려졌고 손은 더 떨렸지요. 그럼에도 그녀는 마지막 장의 여백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거기 아주 희미하게 연필로 눌러쓴 듯한 자국이 있었거든요. 미경은 숨을 삼키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숨겼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그 순간 미경의 시야 한쪽에 마치 숨겨둔 길 안내처럼 여백의 작은 문장이 어른거렸답니다. 너무 흐려서 지금 당장 읽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거기 적혀 있었죠. 만약 네가 읽을 수 있다면 내 돋보기를 써라. 그런 뜻의 마지막 부탁 말입니다. 그런 뜻의 마지막 부탁 말입니다. 미경은 그 문장을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채 마치 목에 낚싯바늘 걸린 사람처럼 숨을 캑캑 삼켰답니다. 빈소 안의 공기는 뜨겁고 눅눅했는데도 그녀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누군가의 시선이 등 뒤를 콕콕 찌르는 것 같았죠. 미경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데 검은 소매들이 스치는 감촉이 마치 물속 해초처럼 끈적하게 붙잡았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계단 쪽으로 향했죠. 밖으로 나가자 바람이 확 얼굴을 때렸습니다. 감천 달동네의 겨울바람은 바다 냄새를 품고 있어서 그런지 차갑기만 한 게 아니라 짠 기운까지 섞여 살을 애는 듯 했답니다. 골목 끝에서 비닐이 펄럭이며 파닥파닥 소리를 냈고 전깃줄에 걸린 작은 깃발들이 휘잉하고 몸을 비틀었지요. 미경은 두 손으로 수첩을 감싸쥔 채 옥상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을 한 칸 한 칸 밟았습니다. 계단 모서리는 닳아 반들거렸고 발을 디딜 때마다 모래가 사각사각 갈리며 신발 밑창을 긁었답니다. 숨이 차올라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왔는데 그 입김이 금세 바람에 찢겨 사라지는 걸 보니 마음도 같이 찢기는 것 같았죠. 옥상문을 밀고 나오자 낮은 철제 난간 너머로 알록달록한 집들이 층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바다는 잿빛으로 번져 있었고 하늘은 맑은 듯하면서도 어딘가 비어 보였죠. 눈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는 것들이 소금가루처럼 흩뿌려져 미경의 머리카락과 어깨에 살짝살짝 매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무릎이 풀렸는지 녹슨 의자 옆에 주저앉아 두 손을 얼굴에 묻었답니다. 울음이 한꺼번에 터질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대신 가슴 안쪽에서만 뚝뚝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왜 저한테 이런 걸 맡기셨어요? 왜 마지막까지도 사람들 앞에서 제 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미경은 속으로 그렇게 묻고 또 물었답니다. 그런데도 손은 수첩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빼앗아 찢어버릴까봐, 아니면 자기 눈물에 젖어 글씨가 더 흐려질까봐 그녀는 조심조심 표지를 펼쳤죠. 낡은 종이에서 오래된 잉크 냄새와 병원 약 냄새 같은 것이 희미하게 섞여 올라왔습니다. 미경은 마지막 장의 여백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글씨는 흐릿했고 눈물이 고여 더 흐려졌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님이 늘 숨기던 그 돋보기가 떠올랐답니다. 병원에서도 침대 머리맡에서도 그 늙은 돋보기만큼은 꼭 챙기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옮기기 전에 누군가가 유품이라며 챙겨준 작은 비닐봉투가 있었는데 그 안에 낡은 돋보기가 들어있었지요. 렌즈 가장자리는 살짝 이가 나가 있었고 손잡이는 여러 번 닳아 색이 바랜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그 돋보기를 꺼내 들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 감각이 둔했지만 이상하게도 돋보기를 쥔 순간만큼은 마음이 또렷해졌답니다. 그녀는 돋보기를 여백 위에 조심스레 갖다 댔습니다. 렌즈 아래로 그 시가 마치 숨을 되찾듯 서서히 살아났지요. 미경은 그 작은 글자들을 따라가며 한 글자 한 글자 읽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본문에는 굵은 글씨로 오늘 그 여자가 또 늦었다. 밥이 식었다. 쌀이 줄었다. 그런 문장들이 적혀 있었죠. 미경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 아버님은 끝까지 저를 미워한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을 뻔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옆 여백에 연필로 눌러 쓴 작은 문장들이 본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답니다. 그 여자가 늦었다 라는 문장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 끝에서 넘어질 뻔했다. 손등이 터져 피가 났다. 약국 들러 붕대를 샀다. 그러니 따지지 말아라. 밥이 식었다 라는 문장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 미역국 그릇은 뜨거운 걸로 데워두었다. 며느리는 찬 걸 먹더라. 내 탓이다. 쌀이 줄었다 라는 문장 옆에는 더 놀라운 말이 있었답니다. 준호가 쌀을 퍼갔다. 봉투에 담아나갔다. 나는 봤다. 모른 척했다. 대신 한 대를 따로 숨겼다. 미경의 목이 꽉 막혔습니다. 그녀는 돋보기를 든 손이 떨려 렌즈가 흔들릴까봐 바른 손으로 손목을 꼭 잡았지요. 여백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몇 시, 준호가 누군가와 통화했다. 어느 날 몇 시, 종이 뭉치를 들고 나갔다. 어느 날 몇 시, 중개인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런 기록들이 빽빽했죠. 이름 옆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금액 옆에는 작은 느낌표 같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경은 숨을 들이키는 것도 잊은 채 읽었습니다. 준호가 집 문서를 가지고 나가 도장을 찍으려 했던 날, 병원 복도에서 소리치던 그 시간과 맞물리는 기록이 있었죠. 그 순간 미경의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버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 알고도 며느리에게는 차갑게 굴며 아들에게는 들키지 않게 혼자서 이를 악물고 버틴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백 아래쪽에 더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미경은 렌즈를 더 가까이 대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는데 짧아서 더 아프게 박혔답니다. 집은 며느리 미경에게, 준호에게 주지 마라. 내가 틀리면 벌을 받겠다. 너는 살아라. 미경은 그 자리에서 숨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울음이 이번에는 목 밖으로 튀어나와 하고 새어나왔죠. 그녀는 돋보기를 가슴에 붙이고 수첩을 품에 안고
한참을 고개 숙인 채 떨었습니다. 바람이 눈가를 말려주지도 못할 만큼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그때 수첩의 등 쪽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꾸만 두꺼운 것이 손바닥에 걸렸죠. 미경은 조심스럽게 등 쪽을 벌려봤습니다. 낡은 천 표지 안쪽에 얇은 봉투가 숨겨져 있었답니다. 그녀는 손톱으로 봉투 끝을 살짝 들어올렸습니다. 종이가 사각사각 울었고 봉투는 여러 번 눌렸다 폈다 한 듯 구김이 잔뜩이었죠. 안에는 손으로 쓴 종이 한 장, 그리고 도장이 찍힌 듯한 자국이 있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내용은 또렷했습니다. 이 집을 며느리에게 넘긴다. 그런 뜻이었죠. 미경은 봉투를 다시 넣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왜 끝까지 돋보기를 놓지 않았는지, 왜 수첩을 베개 밑에 숨겼는지, 왜 준호에게 절대 주지 말라고 했는지 말입니다. 미경은 한참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발은 이상하게도 더 단단해졌죠. 그녀는 수첩과 봉투를 품에 넣고 돋보기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휘잉 불어와 그녀의 뺨을 때렸는데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는 듯 했답니다. 미경은 옥상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내려가는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느렸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빙소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떠들고 밀치지는 않았죠. 소란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괜히 더 무거운 침묵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상 앞에 섰습니다. 향 연기가 가느다랗게 올라가다 천장에 다 퍼지는 걸 보며 그녀는 입술을 한번 눌렀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크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딱 한 번만요. 아버님 앞에서 딱 한 번만 봐주세요. 누군가가 코웃음을 치려다 말았고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준우는 미경의 손을 노려보며 입술을 실룩거렸죠. 미경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돋보기를 들어 보이며 빈소 한쪽에 앉아있던 큰어른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거요. 아버님 돋보기예요. 제 눈으로는 다 못 읽겠어요. 어른이 대신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큰어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돋보기를 받아드는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죠. 그는 수첩을 펼쳐들고 돋보기를 갖다 대었습니다. 그 순간 빈소 안의 숨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듯 조용해졌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바스락바스락 울렸고 향 타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 사각사각 들리는 것만 같았죠. 큰어른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준호가 집 문서를 들고 나갔다. 날짜가 시간까지 적혀있네.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손에 쥔 휴지를 구겼죠. 큰어른은 한 줄 한 줄 더 읽었습니다. 중개인 이름, 돈의 액수, 약속한 장소, 그리고 마지막 문장까지 말입니다. 집은 며느리 미경에게, 준호에게 주지 마라. 너는 살아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빈소는 정말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도 멎었고 누군가의 혀차는 소리도 사라졌죠.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입을 벌리고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사람처럼 턱만 덜덜 떨었답니다.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님 앞에서 아버님이 끝내 하지 못한 말을 대신 전해드린 것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미경은 마지막으로 상 앞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 아래의 고요한 얼굴을 향해 속으로 아주 작게 인사했답니다. 아버님, 이제 됐죠? 이제 아무도 못 빼앗아가요. 그리고 그 말은 누구에게 들리라고 한 말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를 붙들기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입안에서 식기도 전에 빈소 안쪽에서 누군가가 기침을 했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답니다. 미경은 그제야 깨달았죠. 이제부터는 울음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종이 한 장 한 장이 사람의 삶을 갈라놓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상 앞에 다시 한번 절을 하고 돋보기와 수첩을 품속 깊이 넣은 채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주는 듯 했죠. 며칠이 지나 장매의 먼지가 가라앉을 무렵 미경은 동사무소와 구청 그리고 서류가 쌓인 사무실들을 오가게 되었답니다. 낡은 건물의 복도에는 형광등이 윙윙 울었고 사람들은 번호표를 손에 쥔 채 시계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죠. 미경도 그 틈에 서서 손바닥이 땀으로 미끄러워지는 걸 느끼며 봉투를 꼭 붙잡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만식의 손글씨가 남은 종이, 낡은 도장이 찍힌 흔적, 그리고 그 모든 걸 증명해줄 수첩이 들어있었죠. 직원은 돋보기를 슬쩍 보더니 미경의 얼굴을 한번 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류는 정리만 되면 된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그렇게 말이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매 순간이 바늘방석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준호가 어디선가 나타나 이 종이를 낚아채버릴까봐 문이 열리는 소리만 나도 어깨가 움찔했죠. 준호는 한동안 빈소에서 보였던 얼굴로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어머니 없는 울음 같은 얼굴로 자신이 억울한 사람인 양 누구에게든 하소연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큰어른이 돋보기를 대고 읽어내려간 그 글씨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모처럼 박혀버렸답니다. 도장 찍어! 라며 소리치던 그 입, 혀를 말하던 그 혀가 사실은 집을 담보로 내놓고도 아버지에게 숨기던 사람이었다는 걸 누가 잊을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시장오기에서 미경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예전에는 인사하던 친척들이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경을 피한 게 아니라 준호가 서 있는 쪽을 피한 것이었죠. 준호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도 모른 척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입가에서만 맴돌고 눈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네 끝 바람이 세게 부는 골목으로 사라졌고 그 뒤로는 발소리도 뜸해졌답니다. 서류가 정리되었다는 연락을 받던 날 미경은 집으로 돌아와 문고리를 한참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철문 손잡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그 차가움이 그대로 남았죠. 미경은 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루는 예전 그대로 삐걱거렸고 부엌 한켠에는 아직도 쌀통이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더 이상 걸려있지 않았는데도 미경은 한동안 쌀통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만식이 밤마다 쌀을 헤아리며 숨겨두었던 그 한 대, 그 두 대가 떠올라서 말이죠. 그녀는 쌀을 한 주먹 떠서 손바닥에 올려보았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햇빛에 반짝였고 그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 한 사람의 겨울을 버티게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릿해졌죠. 미경은 쌀을 다시 통에 조심히 넣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그렇게 말입니다. 봄이 오자 감천의 바람도 달라졌습니다. 겨울에는 살을 베듯 스치던 바람이 봄에는 옷깃 사이로 살짝 들어와도 덜 차가웠죠. 미경은 이른 아침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미역을 풀어넣는데 마른 미역이 물을 먹으며 천천히 부드러워지는 모습이 꼭 사람 마음 같았답니다. 참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고 딱딱했던 것들도 결국은 부드러워지는 것 말이죠. 국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미경은 마늘을 다져 넣고 간장을 조금 풀었습니다. 김이 올라와 창문을 흐리게 만들었고 그 김 사이로 봄 햇살이 뿌옇게 번졌죠. 그녀는 작은 그릇에 미역국을 담아 상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밥 한 공기를 정갈하게 퍼서 젓가락을 가지런히 얹었답니다. 그때 미경의 목이 순간 막혔습니다. 예전에는 아버님이라는 두 글자가 혀끝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려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물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 눈물이 목을 완전히 잠그지는 못했답니다. 미경은 숨을 한번 고르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불렀습니다. 아버님, 미역국 새로 끓였어요. 말이 나오자 방안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난로가 더 센 것도 아니고 햇빛이 갑자기 더 든 것도 아니었죠. 다만 미경의 마음 어딘가에서 오래 묵은 한이 조금씩 풀리며 자리가 났고 그 빈자리에 정이 스며드는 것 같았답니다. 그녀는 상 앞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손을 모았습니다. 만식이 살아있을 때는 끝내 듣지 못했던 대답을 이제는 바랄 수도 없는데도 이상하게도 원망이 덜해졌죠. 말이 없었던 사람에게서 말 대신 남겨진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라고 골목의 벽화는 색이 바래고 지붕의 녹도 더 짙어졌죠. 어느 늦은 오후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책가방을 번져놓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미경 옆에 쭈그리고 앉아 눈을 깜빡였답니다. 미경은 그 눈빛이 무엇을 묻고 싶은지 말하기 전에 이미 알 것 같았죠.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엄마를 싫어했어? 그 말이 얼마나 아픈 말인지도 모르고 아이는 그저 궁금했을 뿐이었죠. 미경은 잠시 대답을 미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지나가며 전깃줄을 살짝 울렸고 멀리서 자전거 벨소리가 뺑그랑하고 들려왔답니다. 미경은 서랍을 열어 낡은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렌즈주 한쪽이 이가 나가 있고 손잡이는 오래준 손에 온기가 배어있던 그 돋보기 말입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마지막 장의 여백을 아이 앞에 조심히 놓았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흐렸고 여백은 세월만큼 누렇게 변했죠. 할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단다. 그런데 말 대신 이걸 남겼지. 미경은 돋보기를 아이 손에 쥐어주며 아이의 손가락을 살짝 감싸주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고 미경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죠. 그녀는 돋보기를 여백 위에 갖다 대게 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동그래지며 글씨를 따라가기 시작했답니다. 미경은 그 작은 입술이 글자를 옮길 때마다 가슴이 조용히 젖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가 한 줄을 더듬으며 읽었습니다. 집은 며느리에게, 준호에게 주지 마라. 너는 살아라. 그렇게 말이죠. 아이는 잠시 멈추더니 미경을 올려다봤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아주 작게 지었습니다. 싫어한 게 아니야. 좋아한다는 말을 끝내 못했을 뿐이지. 대신 할아버지는 평생을 써서
엄마를 지켰단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미경도 완전히 알게 되었답니다. 빈소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던 이유가 단지 준호의 부끄러움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조선 사람처럼 무뚝뚝하고 고집세던 한 남자가 입으로는 끝내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못하면서도 연필 한 자루와 낡은 돋보기로 며느리의 삶을 살려놓았던 겁니다. 세상에는 입으로만 효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없이 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진짜 마음은 떠들썩한 말보다 남몰래 남겨둔 한 되의 쌀과 흐릿한 여백의 글씨에 숨어있는 법이랍니다. 그러니 인과도 결국은 떠들던 사람보다 숨겨진 진실이 있는 곳을 찾아가 정확히 닿는 게 아니겠어요?